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 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체포적 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던 부경장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부경장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와 신고자들에게 일일이 통화를 시도하며 추가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인 부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 종거예요.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변사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 개인만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사건관리 문제가 저는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짓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같은 특정 사유 코드를 골라 입력해야만 관리 목록에서 사건 자료가 완전히 삭제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조직의 전면적 쇄신 방안 마련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득표를 위한 동량 바구니로 바꿔버리면서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암장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의 사건 암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난 경찰의 사건 암장 등 범죄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이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 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은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탁상 행정이다.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다. 공급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한마디로 펫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의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죠, 총리님. 가감하게 좀 나죠, 가감하게.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내일 오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 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아,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뒤 필요할 경우 보완, 재수사 또는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차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서 외신들은 일제히 이란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에 놓였다며 우방국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 국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 예년보다 많은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며 벌써 20개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이 가을 태풍철이 남아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남쪽 해상의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18호 태풍 사우델과 중국 남쪽의 19호 나라, 최근 열대저하보로 약화한 20호와 21호까지. 한때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 발생이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21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개 많고 2023년과 2024년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평년 한 해 평균 25.1개와 비교하면 8월에 이미 80%를 채운 겁니다. 주류 고기압들의 세력은 주로 동태평양 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지역에는 크게 이제 막아설 것 없는, 방해할 것 없는 그런 고기압들의 이제 간섭 없이 곳곳에서 태풍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태풍은 많았지만 한반도로 직접 향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한여름 이중열돔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태풍이 북상할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태풍이 지나는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다도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는 만큼 가을에도 태풍이 발달하기에 충분한 높은 수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9월 이후에도 11개 넘는 태풍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태풍이 지날 길도, 발달할 에너지도 남아있는 만큼 가을 태풍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후변화와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 바다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네, 바닷물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태풍은 계속 늘어나고 무더위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맹렬히 번지는 산불에 인근 주택가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럽의 산불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을 넘어 독일과 그리스, 세르비아까지 사실상 유럽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is escalating and it is changing the whole risk map where areas that were not risky before now have heightened fire risk. 그런가 하면 남미에서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페루의 고대 유적 마추픽추도 폭우가 쏟아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모두 이른바 엘니뇨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Este evento ha ocurrido en unas condiciones donde la temperatura del mar están cálidas por el evento El Niño. Entonces, esta situación ha sumado. 실제로 바다 온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1.1도를 기록해 2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sign of our climate system under strain and the ocean under immense pressure.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바다 온도는 내년에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당장 폭풍이 늘어나고 육지는 더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곧 최악의 재앙이 지구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고령층을 노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중국의 공조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악성 앱을 깔게 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카드 배송 기사로부터 경찰과 검사 등 역할을 나눠서 치밀하게 범죄를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사람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경영인 성임할 수 있고 변명이 뒤에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강원경찰청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렸습니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건 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화를 조직원이 대신 받도록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후 카드 배송 기사와 경찰, 금감원, 검사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의 자산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한 후 국내 세탁책을 통해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직접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범죄 수익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더욱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인근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연세대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연세대학교 인근 안산 산책로 인근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가 물놀이 시설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범행 이틀 뒤인 지난 1일에는 캐리비안베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 휴대전화 속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 1명이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성매수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착취 이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성매수가 아니잖아요. 범행의 대상의 어떤 확장성까지 보이는. 수사 과정에서 당초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안 중대성도 커진 상황.
구속 상태로 서교될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0.68% 오른 6,742.74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기관이 1조 1천억 원, 개인이 1조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와 동일한 25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중 급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0.42% 오른 167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여간의 협상 끝에 내놓은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마감한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조합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7,535명, 50.08%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25표 차이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에서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부결된 만큼 노사는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각종 연금을 받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한 가지 이상 받는 경우는 91.2%였고 월 평균 수급액은 73만 7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6% 늘었습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가 50.3%로 절반을 넘었고 60에서 64세의 연금 수급률은 44.4%로 집계돼 연금 소득이 없는 이들이 과반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유족이 일일이 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맘대로 화환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아왔는데요. 이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장과 연결된 업체가 화환을 팔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협박했다는 상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시청이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폐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분명 배송 왔던 사람이 그 다음날 그 화환을 들고 차에다 실었어요, 그거를. 터무니없이 많은 이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가변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결제한 금액이 2배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그런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화환의 경우 유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과 국, 반찬, 떡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지만 과일이나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도 미리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유족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 소개도 나섰습니다. 황보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호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 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만 채택하고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체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체열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기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씨. 경찰이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A씨 동의를 받고 체열을 거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이나 체열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관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둘 중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이 A씨에게 체열의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혈액 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펼친 뒤 트라우마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다 숨진 소방관 2명을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40대 A 소방관은 참사 당시 비상 소집돼 현장에서 시신을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0대 B 소방관은 구급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다가 실종 열흘 만인 지난해 8월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를 촉구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서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낸 연장성상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10월 7일에 끝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우천과 폭염 취소 경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105경기에 대한 일정을 이같이 재조정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10월 7일 마지막 경기에는 올해 문을 닫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과 LG의 경기가 잡혔고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KT와 삼성이 수원에서 마지막 경기를 벌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하고 돌아온 안세영이 3년 전 첫 번째 우승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도 자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안세영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건 안세영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승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64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부터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경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더는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제가 또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또 더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또 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무조건 들 것 같고요. 세계 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이소희, 백하나조도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우승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초 중국 마스터즈가 끝나는 대로 인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면서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던 부경장은 다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선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부경장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와 신고자들에게 일일이 통화를 시도하며 추가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경기 지역 경찰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간 종결된 관내 실종 사건 77,506건을 대상으로 처리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지난 2024년부터 지난 22일까지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19,033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이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면서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해야 합니다.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 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제주도에서 전철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경찰관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실종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50대 남성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가 자주 다니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행적을 확인한 중랑경찰서는 오후 7시쯤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을 파악한 구리경찰서는 어제 오전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뒤 필요할 경우 보완, 재수사 또는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부경장이 구속된 건데요.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부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조치됐습니다. 부경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수 증대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 분야에 전략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산업을 총력 지원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당정이 발표한 중점 투자 분야는 모두 5가지. 먼저 향후 30년 성장 동력을 제공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역시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아동수당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란 전쟁을 정리하기 위해 초고강도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Trump is relying heavily on the economical pressure because he doesn't want to return back to kinetic wa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not sustainable.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ما هم ابزارهای خودمون رو داریم ما هم بازی رو بلدیم این دفعه هم دیگه فکر نکنن که پدافندی خواهد بود و ما فقط دفاع خواهیم کرد منتظر حمله هم از طرف ما باشن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며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 형태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훨씬 큽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 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학부모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죽인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특정 학생을 지목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주는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이 부경장이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결국 법원이 부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저녁 직무유기와 공존자기로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해야 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 부경장을 석방했었는데요.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뒤 연락이 닿았다며 전산 기록을 허위로 삭제해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셀프 종결 처리한 건데요. 이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 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유두입니다.
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이나 살해 의도가 없었고 또 참여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는데 엄벌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기의 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 여수의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입니다.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출혈, 다발성 골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별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 감형에 대해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한 사람당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시군과 기념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순차 지급될 방침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어제 발견된 이 시신 부검 진행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이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문이 사라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치아 감정 결과 이제 신원이 확인된 건데 네. 뭐 외상의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보통 변사 사건은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그 기온이 높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치의학 계통에 이 치아가 동일하다로 밝혀졌는데 지문은 당연히 소실이 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정확한 그 감식 결과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그런데 지금 그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DNA를 채집을 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감정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뭐 앞서 경찰에서는 이제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 혐의점이 좀 낮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부검 진행 전이었는데 그런 이제 사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정을 한 건데 이게 좀 시점으로 빠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 해본 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이 아니라 현장 감식을 하는 이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이제 그 일선에 있을 때 그 강력 파티에서 변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현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뭘 보냐면 그 목매물로 추정이 될 때 과연 저항은이나 반항은이 있었나.
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제3자의 어떤 흔적들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휴대하고 있는 뭐 금팔찌라든가 또 가락지라든가 반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제3자의 범행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제 판단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현장을 굉장히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치밀한 그 계획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국민과학수사 연구나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로 이걸 결과를 봐야 되고 미리서부터 예단을 해서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섣부른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백고라가 된 상황에서도 부검을 통한다라면은 이 타살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백고라고 완전히 진행이 돼버리면 거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2014년도 유병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모 유병원 사건. 이때도 이제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될 때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부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은 이런 사인불명이 나오거든요. 역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고라가 돼버리면 외상 흔적이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다만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감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마약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안에 우리가 감식이 되듯이 독극물인 경우에는 이 부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장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끊을 만큼 뭐 힘든 일은 없었다. 그리고 유서가 없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죽음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서라든가 혹은 자신의 죽음을 좀 암시한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미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도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장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친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도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타살인지 혹은 뭐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사망 경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상당 부분 부패가 됐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예컨대 현 상황에서도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밖에 약물이나 독극물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외부에 의한 그런 타살인지 혹은 그 사인이 뭐 스스로의 선택인지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 말고도 현장에 대한 뭐 면밀한 조사 역시도 사고의 경위, 이 사안의 경위를 판단하는데 무척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목매사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혹은 당시에 장민환 씨가 또 입고 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이 있는지 혹은 외부에 그런 힘이 개입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져볼 거고요. 그밖에 장민환 씨가 당시에 있었던 뭐 통화라든가 혹은 기타 메시지나 혹은 그밖에 뭐 금융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모두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부경장이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일단 적용된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법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직무유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담당자로서 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장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록들을 다 허위로 입력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전상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입력을 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전자 관련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결국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위기로 방해한 그런 혐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1년 5개월 사이에 이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튼 뭐 추가적으로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되면은 추후에 이 형량 같은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사건 그리고 지금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공전자 기록을 뭐 위작을 했다든가 혹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후에 양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의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정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기를 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또 따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역시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부경장이 조사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통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업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그 자신의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업무를 볼 때 보는 업무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일반 전화,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본 바 전혀 실종자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는 그런 그 성인 실종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1년 5개월 만에 29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을 접수를 했다고 하면 아마 1년 5개월 사이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 인력 내지는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 성인 실종은 거의 97, 8%가 소재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히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사건도 당연히 기각을 하거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행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걸 반복해서 정말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자 가족에게 하고 그다음에 허위 종결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이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서 이 실종 사건 자료까지 삭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코드를 왜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하면은 보통 그 팀과장한테 아침에 당직 회의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팀장이나 보통 계장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본인이 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이제 그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실종자 관리 이 전산을 삭제를 해버리면 외부인은 전자결제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변사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사망 이렇게 돼야 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사건, 신고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종료를 그러니까요. 하려고 그래서 했을까요? 이제 저도 그게 의문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중에 돌아오거나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이 이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변사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걸 입력을 해서 종결 처리, 허위 종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가 또 다른 아니죠.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뭐냐. 보통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수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싫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네. 왜 그러냐. 의뢰껏 성인은 신고를 하면 자연히 돌아오거나 소재가 확인이 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루어서 애단해서 돌아올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가 굉장히 태만한 그런 형태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일단 부경장이 만약에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뭐 은폐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실종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에는 이런 자료까지도 폐기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의 판단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정황들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태만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저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그 이후에 뭐 후속 조치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결시켜 놓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 시스템의 이후에는 자료까지도 폐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이미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추후에 징계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형사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폐기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크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뭐 고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들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프로파일러 투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사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형법상 위반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취조를 하죠. 추궁을 하고 범죄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리적 부검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은 지리적이라든가 심리적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조사를 하면서 배경이나 동기, 그다음에 목적 이 부분을 범죄 사실이지만 배경이 뭐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고의가 있었느니 실수가 있었느니 이런 부분을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기법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상당히 이 조사 차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더 있죠. 정확한 네, 거니까. 프로파일링 기법을 하면 일반적인 취조나 수사 방식, 조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 해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 해부가 된다. 그러니까 행동 패턴보다도 심리적인 해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부경장이 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또 3년 전에는 뭐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고 지난달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좀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 역시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자신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까지 은폐했어야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직무 태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더 반복적이고 또 정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은폐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무 태만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로파일링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는다거나 뭐 지난달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결국에는 또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련의 사항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게 이 사건에 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점들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점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정들은 결국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 이제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고의, 동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뭐 추후의 영향,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이 이제 전원 대기 발령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경장의 이 계속된 허위 종결 이 자체를 좀 알고도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서도 이것을 덮어뒀다 혹은 무마했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지시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이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지휘 라인 입장에서 지금 부경장이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을 덮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넘어갈 만한 딱히 다른 이유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기에는 어디까지나 뭐 관리상의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추후에 그런 감찰 혹은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장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였던 그 사흘 동안 제주에서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괴담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이 4구나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사실은 뭐 제주도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든가 혹은 뭐 장기라든가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뭐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퍼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흘 동안 4명의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그동안 이제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 아이돌 가수가 과거 제주 여행 당시에 흉기 든 남성에게 쫓겼던 경험이 또 재조명되기도 하는데 관련된 녹취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살인을 당할 뻔했었거든요. 제가 가니까 이제 옆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약간 40대, 50대처럼 보였는데 제가 키가 182거든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컸고 체격도 엄청 좋았어요. 너 싸움 잘해? 하더니 오른손을 딱 꺼냈는데 진짜 이만했어요, 칼이. 근데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다. 뱃사람들이 많아서 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마지막 이 뭐랄까요 멘트가 좀 인상 깊은데 뭐 제주에서는 흔한 일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네. 이게 진짜 그럴까요? 그냥 본질적으로 아마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뭐 치안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담당했던 그 경찰관 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조심해라. 뭐 제주에서 이제 이거 시비라든가 또 어부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외지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이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흔한 이런 폭력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위협적인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장 씨 유족 측은 국가배상 청구 검토를 시사했다가 이제 글을 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 시점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반면에 사망 시점이 확인됐지만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뭐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담당 경찰관의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장미란 씨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맞고 그 자체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결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원장님은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종 사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수사, 뭐 각 기관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종자 수사에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장을 받아야 통신 기록도 확인하고 의료 기록이라든가 지자체도 모두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폐기되고 이랬는데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실종 성인 사건도 이 실종 아동법에 준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장미란 씨 같은 경우 또 60대 그 주민 이런 현상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이게 보완이 돼서 성인 실종도 아동 실종법과 똑같은 형태로 조사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날이 무덥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글피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의 막바지까지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면서 더욱 지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찬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되도록 상추나 양파,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의 채소와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냉기가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고기를 굽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창문을 열어야 하고요. 이때 창문을 여러 개 여는 것보다 베란다 쪽 창문만 열어서 공기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